안녕하세요. 신재훈님 오늘 일바 일바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재훈님, 맘YS님, 박건인님 안녕하세요.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16분 들어오셨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게 한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시면 그게 저한테 다시 보이는 게 뭐 한 또 5초 정도? 그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인사드리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슈퍼파입니다. 오늘 제 첫 라이브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일부러 정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채팅을 가지고 같이 좀 소통하면서 질문도 받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어요.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실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실수가 있으면 또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리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동영상 볼 때마다 굉장히 좋은 댓글, 힘나는 댓글들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름들이 좀 보여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질문 받죠? 질문 당연히 받고요. 오늘 특별히 주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할게요. 맘YS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찬성하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제 영상들을 보면은 약간 좀 비판하거나 좀 우려를 표하는 영상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댓글로 또 그런 걸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오늘 2개의 영상을 올렸어요. 아까 낮에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우리가 이제 2.5%로 낮춘다.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4%에서 2.5%로 바꿔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쪽에,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반대쪽에 대한 우려도 제가 조금 표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물론 그분들이 당연히 제 영상을 보셨을 리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못 보셨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우려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오늘부터는 정부에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월차임 전환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차임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바뀔 때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4%, 이 전월세 전환율 4%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오늘 했었는데, 사실 요것도 제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게, 전세 금액이 월세로 다시 올 때는 이제 2.5%가 그럼 적용이 되고, 그게 다시 전세로 갈 때는 그러면 4%,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집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집을 월세로 갔다가, 똑같은 전셋집을 월세로 갔다가 거기가 다시 전세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갈 때 다시 원래의 전세 금액으로 회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의 전세 금액으로 회계가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법을 바꿔서 이렇게 갈 때는 2.5%, 이렇게 갈 때는 4%,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든 월차임 전환율이든 이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환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좀 해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 요즘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신경을 쓰실 것보다는 일단 멘탈이 조금 강하셔야 될 거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개업을 처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은 것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제 배우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니라 처음 중개업을 딱 개업을 하셨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씩 좀 공부하시면서 배우시는 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정책이 전세를 없애려는 것이 아닌지, 전세를 없애려기보다는 이제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정책이 꼭 그 반작용 때문에만 지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전세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전세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들의 반작용이 거기에 약간 가속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맞으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공부를 해왔냐, 그리고 뭐 어떤 책을 읽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공부라고 할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닌 분들도 물론 또 계시겠지만, 저도 사실 공인중개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자격증을 분명히 따고 실무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할 때 있었던 내용은 실무에서 사실 써먹는 게 없어요. 거의 없고, 사실 계약서 쓰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실무에서 배운 건 없어요. 확인 설명서에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뭐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운 게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주택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주택 중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과금을 정산해 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서 선배들한테 배우고, 그 당시엔 사실 또 제가 운 좋게 잘 가르쳐 주는 곳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배우고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시점이 돼요. 특히 이제 오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셔도 이제 사무실 중에 일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곳들도 있지만 아닌 곳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 구분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그날 알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들어와서 인터넷을 뒤지던, 관련 법률을 보던, 판례를 찾아보던. 모르는 건 제 성격에,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또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거는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내일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손님한테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일 때 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무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잘 모르고 대답을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뭐 한밤중이라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음에 똑같은 질문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뭐 그러면서 보내왔거든요. 그게 세월이 쭉 쌓이다 보니까 아마 좀 뭐 업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많은 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번 달의 수입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지식 습득에만 너무 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실무가 우선이 돼야지 거기서 파생되는 지식 습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한 7 정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영업을 7 정도, 수익적인 면을 7,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부수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한 3,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좀 장기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는데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정치가 연관성이 크진 않아요. 사실 제가 정치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최근 영상들 몇 개는 제가 좀 우려하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 사실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반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차인 분들을 보호해야 되거나, 사실 그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그 근저당권이나 이런 물건보다 우리가 확정일자가 순위가 늦잖아요. 같은 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좀 세밀한 어떤 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요새 나오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분들이 그쪽에 많이 포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정책을 짜고 계시겠지만, 뭐 실무에 좀 오래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본다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정치하고 사실 완전히 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개업에 입문하기 좋은 나이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좀 연륜이 있고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말빨, 우리가 그런 말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연륜이 있고 하려면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다 거쳐서 중개업을 좀 입문을 해야 잘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인데 조금 어릴 때 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중개업도 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한 게 2002년도인데 이제 월드컵 하던 해, 그때 뭐 어떤 일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어서 그걸 계기로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웬만하면 지금 중개업소들, 수도권에서 하는 데들은, 아니면 대도시에서 하는 분들은 뭐 광고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웬만하면 홈페이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제가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 사무실과 비롯해서 몇 개의 사무실만, 그 당시에 강남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사무실만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중소기업 정도 돼야지 홈페이지가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홈페이지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또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중개업 일을 하면서 중개, 계약 뭐 이런 거, 손님을 상대하거나 또는 뭐 중개사고 방지나 이런 것은 제가 직원들을 항상 교육을 하고, 직원들 일하는 걸 제가 항상 뭐 클레임이 생기거나 고객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면 제가 항상 그 자리에서 저하고 또 저희 관리 직원이 같이 있는데, 이 윗사람들이 항상 뛰어나가서 같이 해결을 해주고, 또 어려운 고객이 있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같이 항상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고객한테 맞는 건지를 항상 같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 온라인적인 부분이 요새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부분은 저도 지금 사실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젊을 때 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가능한 주택을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20대 후반 정도, 또는 뭐 30대 초반 정도,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뭐 상가 사무실을 시작한다라고 하셔도 뭐 사실 그 나이 때 시작한다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나이대를 딱 생각하면, 주택을 시작하실 때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그리고 상가 사무실을 시작하실 때는 뭐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이때쯤 시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물론 아주 예외인 클래스가 있고, 또 이쪽 밑으로 예외인 클래스도 있는데, 중간을 보면은 그 정도가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형 사무실과 대형 사무실 장단점, 이걸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표님이 직접 영업을 하실 거면 두세 명 정도의 직원분들을 데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명이 넘는 사무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대표님이 영업을 포기하셔야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키고 있는 룰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총 13명이거든요. 그 중에 3명이 관리팀이에요. 저하고 또 이제 예전에 입사해서 이제 저하고 지금 한 13년 된 우리 관리이사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그 인사했던 이 친구가 사무실에서 또 직원들의 서브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3명은 절대 개인 영업하는 것을 저희가 금지하고 있어요. 제가 정한 룰이고 회사에서 정한 룰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따르고 있어요. 이게 10명이 넘어가는 사무실은 한 10명뿐만이 아니라 한 6, 7명이 넘어가면 저는 대표님이 과감하게 영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무실에서 대표님이 가장 영업을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실 회사를 운영하고 수입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한두 명일 때는 본인이 영업을 하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직원이 10명이 넘어가면 절대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직원들이 그냥 방치가 돼버려요.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방치가 돼버린다면 10명이 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유도 없고, 그 직원들을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0명이 넘는 사무실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통제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직원들 사이에 조율을 해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뭐 고객들하고 통화하거나 지금 직원을 만나고 있거나 현장에 나가서 고객하고 어떤 뭐 물건을 보고 있다거나
뭐 미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 안에서 바로 현장으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안에서 다 통제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10명이란 직원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넘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는 한 7, 8명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개인 플레이하는, 알아서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사무실이 정말 직원들이 단단하게 잘 뭉쳐서 돌아갈 거라고 그거를 만약에 원한다고 하시면 대표님이 과감하게 영업을 포기하시는 게 낫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고, 허위 광고 단속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허위 광고 때문에 좀 속상하신 기억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위 광고를 내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유는 있어요. 뭐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한 2달쯤 전에. 과거에도 우리는 한때 우리도 허위 광고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실광고, 이 클린 광고 캠페인에 앞장섰다가 어떤 피해를 보고 다시 허위 광고로 복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실광고를 가게 됐는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허위 광고를 했을 그 당시보다는, 물론 오래전 얘기긴 한데, 허위 광고에서 저희가 실광고로 넘어올 당시에는 사실 조금 중간에 그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는 한 2-3달 정도였고, 그 이후로는 실광고로서 받는 이득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거는 정말 확신하고 대답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사실은 그 사무실 전체에서 마이너스예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되도록 스트레스를 덜 받게끔 대표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직원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허위 광고를 우리가 내면서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스트레스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아. 이거를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걸로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만약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허위 광고를 냈을 때와 실 광고를 냈을 때 제가 아주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광고에 대한 뭐 지지한다라는 말씀이 계신데, 사실 중개업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먹는 부분도 있어요. 뭐 복덕방쟁이들, 사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복덕방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사실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여태까지는 없어요. 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다, 그러니까 뭐 제가 밥풀떼기에 비유해서 죄송한데 다 밥풀떼기라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없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합격은 공인중개사 합격은 어디 뭐 하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실무를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멘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개사고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런 교육이 사실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좀 진짜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다 받겠지만, 저도 또 이제 연수 교육을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정말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이 법정 교육 안에 정말 실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교육이 좀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부동산 실무라고 보는 그런 뭐 책이나 교재나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전문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각계전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이 좀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이제 목소리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원들이 많은 부동산 중개법인들, 뭐 그런 중개법인들이 생기면은 안 된다. 뭐 슈퍼도 대형화가 돼서 대형마트가 되면 기존 상인들을 죽인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개업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중개법인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또 지금 있는 중개법인들도 뭐 처음부터 다 중개법인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있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뭐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직원들이 뭐 20명이 넘어가는 그런 중개법인들이 강남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다 처음부터 물론 잘하는 데들도 있고 뭐 이상하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중개 회사들이 직원들이 좀 많은 곳들이 처음부터 많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뭐 처음 제가 독립을 할 때 3명으로 시작해서 책상을 뭐 8개로 늘리고 10개로 늘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들어온 직원들이 저희는 잘 안 나가니까 저희끼리 회식하면 다 고인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무실 안 된다고 썩는다고 자꾸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보세요. 법무법인들 대형화되고 있죠. 그리고 뭐 세무법인들 대형화되고 있죠.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들은 전부 다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전세방 맞추고 월세방 맞추고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은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게 아니라 법령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일들 다 누가 해요? 은행권에서 하죠.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하죠. 뭐 웬만한 건물들 매매하는데 뭐 좀 금액대가 뭐 100억 이상 넘어간다. 물론 큰 중개법인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큰 물건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척을 할 수 있고 티를 낼 수도 없고, 티를 내봤자 저 사람들 전문가 집단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 법무법인들, 그리고 대형 뭐 세무법인들, 정말 모든 이런 데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개업에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지거나 뭐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눠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나눠먹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이가 지금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데, 그걸 솔직히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다 뺏기고 동네에서 전월세만 맞추면서 복도방 소리 듣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주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리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뺏기고 있는 그런 정말 뭐 대형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은행권들이나 이런데 우리가 뺏기고 있는 정말 그런 큰 일들, 사실 뭐 외국계에 진출하려는 회사가 그 현지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 현지 조사를 할 때 공인중개사 동행하는 경우 봤나요? 현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체크해야 되고, 현지 그 시장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데 컨설팅 업체를 데리고 가지 공인중개사들 같이 참여 안 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을 하면 우리 일이에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대형 빌딩들 매매하고 뭐 몇백억씩 뭐 천억씩 되는 물건들,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이 됐든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든 소속공인중개사가 됐든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뺏기고 있다는 얘기죠. 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스스로 좀 돌아볼 점과 반성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제도상의 미스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요 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 되셨는데 아직 계약을 못 하셨다고요? 계약을 못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안 될 때 있거든요. 일이 안 될 때 좀 사실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거를 파악해 보면은 왜 안 되는지가 원인이 나와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상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크지를 못해요. 경험치가 많이 커지지 못하는데, 왜 안 됐는지, 이 고객이 분명히 어딘가서는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나한테는 미안해, 내가 다른 동네 갔어. 미안해, 내가 이사를 안 하려고 이제 바뀌었어. 분명히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안해, 이 동네가 아니라 다른데, 신림동에 가서 계약했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마트 같은데 밤에 가보면 다 만나요, 장 보면서. 다 사실 손님들도 미안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고객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썼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아니었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쫙 복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나하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나오라고 어떤 멘트를 했나, 또는 어떤 멘트를 안 했나, 연락을 안 했나,
또는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고객이 좀 뭐 나하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나, 요런 거를 처음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업무를 여태까지 그 손님을 상대했을 때 그때까지 과정을 쭉 복기해 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조금 발전이 점점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한 달 되셨다고 하면 지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빡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처음에 굉장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절대 이 사람은 느리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람, 꾸준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도 지금 존재하고, 제가 그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저희 사무실 안에서는 이제 걸음이 느린 아이, 사실 나이는 많은데 걸음이 느린 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3년 정도 됐거든요, 경력이. 근데 지금 수입이 괜찮아요. 1년에 한 그래도 한 6천 정도는 가져가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지금 뭐 경기에 비하면. 비수기 오픈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제 블루티거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멘탈이 만약에 강하다고 하시면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하고요. 비수기 성수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렸어요. 왜 지금 비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비수기 성수기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업 비수기다, 아까 부동산의 비수기다, 이 사이클하고 중개업에서의 사이클은 다르다고 그때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중개업에서의 비수기 성수기 사이클은 3개월을 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더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많이 들어왔었고, 근데 그 비수기나 성수기의 그 텀이 사실은 굉장히 길지 않고,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하실 거라면 조금 비수기 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내공 쌓는 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수기를 분명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비수기다라는 시점을 만났을 때는 그 비수기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성수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비수기가 된다고 해서 고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고객이 좀 미루거나 약간 들어가는 것 뿐이지, 물론 매매에서는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매매에선 줄어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대부분의 수입이 매매에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특정한 몇 개의 부동산들 빼고는. 사실 기본적인 수입은 대부분 다 임대차에서 맞춰지지 않나요? 임대차에서의 그 수요는 비수기라고 해서 전체적인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뤄지는 사람들이 다시 그 당시에 나와야 될 사람들의 숫자에 더해져서 폭발하듯이 더 많아지는 그 시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시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손님이 폭주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요런 걸 사이클을 몇 번을 경험을 해 보시다 보면은 지금 비수기가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은 곧 이 손님들이 몰려 나올 시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계신 분들은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비수기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해보시고 그 사이클을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수기 때 오히려 약간 내공 쌓는 느낌으로 일을 하죠. 뭐 저희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코너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농장 만들기, 주말 농장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땅을 하나 구입했어요. 저기 제천에 밭을 하나 구입했는데 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농장에서의 그런 영상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제 소유는 아니고 이제 저희 누나 농장을 일부를 제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건데, 근처에 적당한 땅이 나와서 제가 요번에 밭을 하나 샀어요. 거기다가 농막도 집어넣을 거고요. 상수도도 연결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약간 공사도 할 거예요. 평탄화 공사도 할 거고, 또 석축을 쌓으면서 토목 공사도 할 거고, 뭐 밭도 만들고, 뭐 비닐하우스도 짓고, 뭐 약간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치고 뭐 할 건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코너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사실 영상을 3개를 찍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편집을 못했는데, 지금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더 윗대의 분들이 많이 열망하시는 게, 도시에서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 농장, 가족과 함께 좀 전원을 그래도
맛볼 수 있는, 주말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주말 농장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영상들만 제가 따로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10월 말 정도 되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거기 작업이. 이제 다음 주부터면은 제가 아마 계속 그 제천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말 농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코너를 하나 준비 중이고, 또 하나는 그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어떤 책을 읽었냐 이런 질문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는 사실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책을 읽느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자주는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경영, 경제, 뭐 자기개발,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소설책, 만화책 이런 거 말고 부동산, 경제, 경영, 그 자기개발, 뭐 공인중개사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봤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들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공유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직원들한테도 책 보는 걸 좀 권장을 해요. 저희 사무실은 미니 도서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뭐 미니 도서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책 보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 친구들이 보는 책을 보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결국 사람들이 보는 책들은 거의 베스트셀러 비슷비슷하잖아요. 직원들이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책이에요.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겠지만 사실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 한 직원들이 좀 봤으면 좋을 만한 책들 200권을 제가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사무실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매월 월급날 직원들한테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아서 한 달에 2권 정도 구입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돌려볼 수 있도록, 물론 저도 보고요. 그렇게 이제 미니 도서관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봐서 괜찮을 책들을 여러 구독자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러니까 후스파파이 주말농장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는 지금 확정이고 이제 아마 며칠 후에 첫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책 만드는 코너는 이거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책 소개하는 영상, 이거는 지금 사실 생각 중이에요. 노래 한 곡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잠깐만요. 근데 공인중개사한테 노래를 하라고 하시면 제가 못할 것 같죠? 참 버퍼링 아닙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뭘 해야 지금 어색하지 않게 이 위기를 지금 넘어갈 수 있을지. 노래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자, 지금 연세가 조금, 나이대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뽕갈아 있는 걸로 갈까요? 일부만, 그러면 잠깐 한 소절만. 못 들어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수로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들어간다, 못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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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첫 라이브였는데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많으면 30명 뭐 이렇게 생각하고 50명 넘으면 우리 디프리하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분이 넘었다는 게 사실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밤 늦었는데 아직까지도 50분 넘는 분이 지금 접속을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라이브 영상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후수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